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과연 순수한 사회주의였을까? 사실상 80년대 이후부터는 전대협을 통해서 한 20년간 거의 학생운동이 대학가해를 전면적으로 장악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랄지, 그 다음에 판사랄지, 이런 사람들 다 어디서 나와요? 대학 출신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혁명 전사로 길러낸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20년이 지난, 20년, 30년이 지난 현재 이들이 장성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중추가 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를 들면 교사로 들어간 사람은 지금 전교조 핵심 세력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머리 좋은 친구들은 또 판사로도 나갔고, 그 다음에 검사로도 나갔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도 시험 봐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면 언론계에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 사회 중추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하나가 기회가 되니까 이들이 하나로 지금 모여지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핵심들을 기획자들이 있죠. 우리법 연구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원 안에서도. 그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장성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도기가 된 것을. 대학가에서 자기가 물론 그 중에는 운동을 안 했지만 그 주사파의 물결 속에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보기에는 머릿속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대학 시절에 생각했던 거는 미국에 반대하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뭔가 잘못되어진 나라다 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지금 현재 그러면 언론계에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 사회 중추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무엇입니까? 사실은 전향이랑 100발 돌아선 거거든요. 제가 어려웠던 건 내 젊은 시절에 내가 믿었던 그 사상과 역사와 이걸 전부 부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엔 또 뭐가 있냐면 그동안 맺었던 관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철학들 부정해야 되고 역사관을 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들도 다 끊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향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하태경 씨나 이런 친구 같은, 저도 그 전에 잘 아는 친구들이죠. 저는 불철저한 전향이 아닌가. 물론 난 그 친구들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본 거는 또 하나는 권력력이었다. 결국 권력력이었고, 자기의 역사관이나 철학에 대한 불철저한 그 검증들이 결국 이 시점쯤에서 다른 쪽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적어도 그들의 활동이 민주화 운동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민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한 거라고. 그러면 자기 그 활동이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저주한 활동이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도 보탠 게 없잖아요. 난 그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신은 민주주의와 운동에 뭔가 기여하냐고 착각을 한,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요, 그러니까 투쟁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투쟁을 통해서 거짓말이에요.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 일어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87년도를 이야기하지만 87년도도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가 그때 당시에 국민소득이 한 6,000불, 7,000불 정도 됐던 시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결국 산업혁명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화 세력이 자기들이 무슨 투쟁했던 게, 정권을 타도 투쟁한 게 무슨 민주주의를 만든 공이라고 생각. 난 착각이고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남한의 좌익 세력들은 비자익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날서부터 퇴진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직후서부터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제 득표율에 있어서 차이도 있었고, 댓글 사건, 또 각종
루머 조작, 부정선거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 출범 전서부터 박근혜 퇴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80년대 말서부터 세계에서 동굴학파의 공산주의 와해 현상이 일어나서 사기가 이제 저하되었죠. 그때서부터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장기적인 투쟁으로 들어가가지고 정전에는 기동전 중심의 투쟁을 했다면 9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는 진지전 중심으로 투쟁을 전환한 것. 2005, 6년서부터서는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헤게모니에 준하는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단 세월호는 참 의문이 많은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그쪽에 있는 애들만 다 빠져나가? 어떻게 목포의 VTS는 아무 일도 안 했고, 왜 거기 3등 항해사가 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3등 항해사 키를 잡았었고, 왜 변침을 급격하게 했었고, 저는 이거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자초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10개 중에서 어떻게 거의 다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그러니까 연구방법론이나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우연이라고 안 봐. 이건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증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대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랬어. 실제로 노무현 정권이 타겟 받은 게 타겟으로 기업체하고 정경유착한 게 중견그룹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지. 그때 큰 기업들이 다 망했거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엄청난 비리업체들이 많이 나왔지. 근데 바다의 얘기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그때 조사하다가 끝냈다고. 그래 국민한테는 대기업이랑은 관계없다. 그럼 뒷구멍에서는 딴짓 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정의당은 있잖아요. 통진당하고 나중에 분리가 됐지만 한 몸입니다. 한 몸에서 하나는 강성, 하나는 약성. 그래서 강성이 빠져난 게 통진당이지. 그랬다고 해서 정의당 안에서 통진당처럼 같이 갖고 있는 이념에 있는 사람이 없다? 아니에요. 항상 교두보를 마련해 둡니다. 통진당 극성으로 빠져나갔자면 여기 연락책이나 이걸 꼭 씹는 게 공산주의의 기본 전략이에요. 서민을 살리려면은 빨리 끝냈어야지. 서민경제 이것 때문에 다 박살난 거야. 거기에다가 시위까지 했지. 5조 3천억짜리 김대중 문화궁전 설립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조 3천억, 건설 비용만 7천억입니다. 그리고 매년 800억 원 이상의 이 운영비가 5년 동안 이제 지원되는 이제 사업인데요. 어찌 보면 김대중 우상화 사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김대중 우상화 사업에 대한민국의 이 국민 혈세가 너무나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신안군에 보면 이제 김대중 생가 개선 사업이 있고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노벨 평화상 기념관,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경기 북부도청의 김대중 홀, 강원 양구의 평화댐 김대중 동상, 사이버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평화재단, 김대중 다리,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등등, 이제라도 좀 김대중 우상화를 위해서 낭비되는 엄청난 이 국민 혈세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제대로 바로 알 수 있도록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중 영화, 우상화에 앞장섰던 김무성이나 유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국가와 국민 앞에, 특히 국민과의 역사 앞에 반드시 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랙리스트 자체는 문안보 리스트입니다. 지금 이제 좌파 단체들이 이제 국가에 대한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들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국정원에 대한 어떤 해체라든지 국가보훈법 폐지라든지 주한미군 철수하라든지 아니면 강옥병 성동이라든지 거기에 사드 배치 반대까지, 이게 지금 정치꾼들인지 아니면 문화예술인들인지 이제 그런 이 반국가 체제 단체들에게 나름대로 국민의 세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주권을 갖고 있는 어떤 국가, 특히 이 통치권자의 어떤 합리적인 선택의 몫이고 당연한 어떤 의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잘 지켰다고, 그 부분을 아주 잘 준수했다고 전 비서실장과 이 문화부 장관을 구속을 했다. 뭐 그것이야말로 좀 이렇게 국정농단이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좀 내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정한 이유는 그 정교조 출신이었고요. 2001년에는 그 임수경 씨랑 이제 방북한 어떤 전력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북 당시에 이들은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이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앞에서 이 열렸던 그 개막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그 정부에 나름대로 이게 불참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한반도가 공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념물에 헌화를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자파문화 권력에 대한 권력 확장에 대한 부분, 아니면 권력에 대한 어떤 재창출 또한 유지에 대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거론이 됐던 것 같고요. 국민공천, 그 다음에 20대 총선 그 자체의 어떤 파행이나 이런 것들이 차기 대권이든 차기 정권을 자기가 손아귀에 주물르기 위해서 했던 아주 무모한 작전이었고, 그것은 현 정부와 그 박 대통령과 전혀 다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 행위였죠. 새누리당은 김무성의 사당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걸 컨트롤하고, 하다못해 저희 안에서 회의가 되는 것이 생중계로 그 사람 귀에 보고가 되고,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공천 초반에만 해도 싸우고 난리를 칠 때만 해도 그래도 180석 이상, 과반 이상 확고하게 새누리당을 잡는다고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국민공천이고 뭐고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그림을 그려내고 박근혜 세력을 밀어버리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자가, 자, 그 사람한테 그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 거겠습니까? 그죠? 어떻게든 깨야죠. 그 다음부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차라리 이번이 기회니까 김무성 내려갈 때 비상사태 걸어가지고 옥새가 사라진 거잖아요. 지금 당장 공천을 내야 되는데 비상사태 선포하고 옥새 분실시고 내고 여러 가지 안건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원유철이 그냥 딴따라 따라 내려간 거죠. 회 같이 먹고 올라오고 끝나버린 거 내려가는 순간. 여기는 그게 친박과 비박의 어떤 이제 그 합의를 본다 이런 모양새가 되어버리니까, 당시 공천관리위원 심사를 할 때도 보면은 그 내부 외부 다 합쳐서 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미 외부 공관위원회에서도 한 명은 김무성이 섭외가 끝난 사람이고, 친박이라 불려있는 내부 위원들 중에서도 끈앞풀이 한 명 있었던 거죠. 배신자가. 배신의 절정, 배신의 꽃. 새누리당의 김무성의 신의 한 수가 공천 파동이었어요. 새로운 바른정당, 새로운 뭔가를 우파를 만드는 것이 진짜 보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무성의 존재는 상김시대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상김시대, 이제 청산되어야 될 구정치의 마지막 발악을 자기들은 바른정당이라고 좀 놓고 있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여성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여성 모독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등치밖에 아닙니다. 그 등치. 지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 직원들한테까지도 사람을 심어놔가지고 거기서 뒤에서 직원들 2명이서 해가지고 그걸 실시로 보고를 하니까 금만 있었던 얘기가 5분 10분 뒤에는 김무성 의원한테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걸 용납을 못했죠. 황 의원이랑 홍 의원이랑 두 명이 최고위원인 김무성 의원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자질쟁이라고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새끼라는 소리도 했습니다. 최고위원한테. 그랬더니 최고위원한테 새끼 소리가 말이 되냐고 황 의원이랑 홍 의원이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을 해요. 2번, 3번 합니다. 그래서 그 배신자들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유승민, 하태경, 김무성 이런 사람들은 떠나야 돼요. 보수적 엘리트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그렇게 엘리트화 시키면서 메시지를 발설하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여러 가지 추잡한 걸 많이 해왔어요. 뭐 어떤 정치권에 거기서 뭘 자리 얻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스폰서를 준다든지 또는 이런 부당하게 어떤 이권에 개입한다든지. 반면에 언론 노조 쪽에서 있는 그 이념 편향적인 그 언론인들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오히려 상당히 깨끗한데 반면에 그만큼 더 골수 좌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한국 언론들. 2014년도였나요? 그때는 KBS에서 그 광복 70년 그걸 할 때에 북한의 그 남침, 6.25 남침이라는 말 쓰지 않았죠. 그 미군 학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난히 강조를 하면서 인민군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 학살은 얘기하지 않는 이런 식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했더니 그 담당 PD가 미제의 떨거지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고 당당하게 PD가 얘기한 거예요. 반론을. 박근혜 정권은 언론과 동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개 어떤 정권이든 그 정권을 창출할 때 메이저 언론들이 같이 동업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분을 갖죠. 그 정권에 대한 지분. 그게 이제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언론들하고 동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빨리 끝나고 다음 정권을 어떻게든 간에 그 언론 메이저들이 미래 권력과 어떻게든 간에 좀 이렇게 뭘 만들어서 창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는 지분이 없는 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에 언론이 저렇게 안티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이번 사건에는 그럼 언론들이 왜 그렇게 광적으로 말려들었느냐. 아주 재밌는 흥미거리는 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구중궁궐의 비사 같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일반 대중의 흥미 만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혼자 사는 더군다나 미혼의 여성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한국 남성들의 아주 고약한 성적 관음증이 있는 겁니다. 그게 폭발한 거예요. 결국에는 표창원의 무슨 누드 전시 같은 거로까지 연결이 되는 일련의 대중들의 아주 저열한 취미가 작동했어요. 근데 언론들이 그럼 그것 때문에 저렇게 미쳐 날뛰느냐? 아닙니다. 민주주의식으로 경영이 돼야 되는데 소수에 의해서 농단이 되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보니까 마치 언론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사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갑자기 정의의 사자가 되고 사회개혁 세력인 것처럼 비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은 신나게 말하자면 궁중비사를 확대 증폭 재생산하고 온갖 루머가 나왔잖아요. 정유라가 딸이다,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와 박근혜는 경제적 동일체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나중에 다 밝혀졌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말을 빌리면 거대한 산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런 거짓말 보도를 언론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낼 수 있게 된 것은 마치 이것이 굉장히 민주주의의 무슨 투쟁인 것처럼 또는 정의를 위한 무슨 십자군 전쟁인 것처럼 포장이 되었던 겁니다. 국회가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그 밑에 두려고 해요. 그 문재인 후보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만은 입법부의 전성시대가 되면 그게 인민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 촛불이 만들어내고 있는 세계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인민독재적 성격을 갖는 정치구조로 지금 굉장히 전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걸 모르죠. 그 깊이 생각 안 하니까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독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전면으로 나오고 법과 제도는 그거야 하기 나름이다. 탄핵도 마음대로 하고 특별검사 우리가 임명해서 마음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비법치 비제도,
독재적 성격이 지금 대한민국에 가득 내려오는 중이죠. 거기에 저항하는 소수의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죠. JTBC가 태블릿 PC를 10월 24일 날 첫 보도 시작했고 쭉 이어갔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JTBC의 화면 조작을 잡은 겁니다. 태블릿 PC를 제가 못 봤잖아요. 저게 어떻게 조작되느냐를 제가 완전히 검증할 수는 없는 거고 안 본 상태에서 화면에 나온 화면 조작은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 켜보고 텔레그램 켜보고 거기 나라는 게 오른쪽에 있냐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이나 그 SNS만 보면은. 근데 지금 저 JTBC나 검찰은 카카오톡을 사용했다고 해놓고서 그거도 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조작이 계속 걸리니까 JTBC 것이 갑자기 특검이 아마 1월 11일인가 이게 들고 나왔어요. 또 하나의 PC를. 당연히 그거를 누구 거라고 제시하려면은 개통자가 누구다. 언제 누가 개통했다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어야 했던 상황이지 김정은 정권이.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야 이거 어리버리들 저거 홍석현이 저 김무성이 이명박이 움직이네. 딱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번 승부수를 충분히 걸어볼 수 있었다고 봐요. 저건 대남 공장 라인들과 이 통진당 단종 세력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태경 의원한테 내가 굉장히 많은 이제 메시지를 넣었죠. 당신이 분명히 입수 경위가 태블릿 PC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탄핵할 수 없다 그랬다 분명히. 근데 이게 입수 경위가 완전 거짓말 드러났다. 다시 그때는 국회 청문회 하고 있던 중이에요. 이제 손사장 다시 불러라. 와, 쌩 까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때 야 이게 그 하태경 의원이 탄핵 이틀 전에 이렇게 쇼를 해가지고 JTBC가 그 쇼를 받아가지고 거짓 해명을 내보내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태블릿 PC 조작론이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게 손석희 사장이 확 거짓말 보도해가지고 그걸 잠재워버렸다고. 그 거짓을 밝히는데 또 일주일 더 걸렸단 말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거의 JTBC의 그 끈앞을 노릇하는 것 같아요. 하태경 씨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는 임시경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또 총선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는데 조선일보의 최보식이 만난 사람들에서 임시경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임시경 사건 때 백여세 변절자 사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임시경 씨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나하고 화해하자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해를 그럼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나는 인터뷰를 그 자리를 못 가겠다 이렇게 돼서 하태경 의원도 그러면 안 되겠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태경 씨가 저한테 보좌관을 보냈어요. 요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죠. 보좌관을 보내서 조용히 우리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자 해가지고 녹취록을 달라 해서 복사본을 또 갔어요. 하태경 씨가. 이 둘은 동지였는데 과거에도 동지였는데 지금도 동지였네 라고 하는 생각들. 그러면 뭐지? 이 둘이 적과 아군의 사이가 아니고 같은 우군이었다. 같은 편이었다. 그러면 이 편이 또 누구 편이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냐라는 거죠. 결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무서운 마귀들은 그 부역자들이 아닐까. 솔직히 저희 탈북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탈북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왔던 이유가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 남한에 대한 그런 가치였어요. 섬뜩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어디로 왔나라고 하는 어떤 혼란스러움, 그리고 이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됐나라고 하는 혼란스러움. 사실은 이 특검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 같았으면 대통령께서 그걸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특검법을 제대로 된 특검법을 만들도록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국민적 여론이 갑자기 어떤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나빠지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제 간과하고 지나간 것이죠. 더군다나 이 특검은 좀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미 구속된 사람을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데려오질 않나. 한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런 사람을 다시 또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결국은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했는데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행태. 무엇보다도 검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립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특검의 행태는 죄를 입증해내겠다. 더 심하게 말을 하자면
죄를 만들어내겠다라고까지 의심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이제는 내가 만약에 특검의 대상이 된다면 언제든지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여하는 불문하고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박근혜가 싫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헌법도 필요 없고 법률도 필요 없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민중 선동을 하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무조건 대중이 원하면 좋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엄연히 삼권 분립의 세 축으로 흘러가는 나라인데 국회 스스로가 한 축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갖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속전속결로 치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국회의 탄핵 소추로 말미암아 인해서 지금껏 국정공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법적 절차를 따져서 잘못된 사람은 책임을 지고 또 억울한 사람은 그 누명을 벗는 절차를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혼란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제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이 어떤 사인을 보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될 헌법기관과 법률기관들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만약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불법적인 영역이 아닌 합법적인 영역인 곳에서도 길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투표를 할 때 있어서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일으켰던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꼭 기억을 하셨다가 그런 사람들이 두 번 다시 헌법기관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꿈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끝까지 권경의 변호사, 페이스북에서의 절규, 나 술 좀 취했다. 술 잘 마신다고 알려졌지만 술자리에서 술 안 취하고 정신줄 붙잡고 있는 긴장감 유지 능력이 좀 있는 거지. 나 술 사실 되게 약하다. 그러니까 나는 거의 술이 잘 안 취한다는 건데 술 취한 내 자신을 잘 용납 못하는 강박이 있는 인간이라는 건데 술 취했다. 그래서 송영길, 우상호, 이인영, 박래군 등등 빌어먹을 선배 동료 새끼들아. 그 시절 우리가 전두환 군부 독재 종식, 직선제 쟁취 위에 광주 학살 원흉 감옥 보내야 한다고, 전태일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분신하는 동지들의 죽음을 넘고 넘으며 원피스 한 번 제대로 차려입어 보지 못하고 운동화에 청바지 데모 의상만 줄창 입고 그 청춘 바쳐서 대학 졸업장도 기득권이라고 데모하고 감옥 가고 군대 강집 당하고 노동자 신분 얻자고 의장 취업하고 그 청춘들의 인생들 훈장 삼은 대표성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대표하고 장관 자리 얻고 한 그 결과가 그 귀착점이 결국 꼴랑 이재명이냐. 땅투기 사기꾼들과 영합해 정치력 조직 세력 확장한 꼴랑 양아치 이재명이냐고. 혁명을 논하고 평등한 세상을 갈망하고 동지들의 분신을 잊지 말자 언약하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다하자던 언약의 귀착점이 고작 이재명이냐고.
사회의 약자의 생존 방식이랍시고 조폭 칼부림하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뒷골목 양아치 문화를 익혀 정점에 다다른 자. 그 약자의 성공 신화가 약자를 대변하는 대표자라고 자신을 속이며 당신들이 아직도 정이고 선이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뭘 해야 이 40년 가까운 실패한 의선의 세대의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냐? 이 신분 세습 공고와 세상을 만든 죗값을 치를 수 있냐? 뭘 더 하지 말자. 제발 우리 당신들만큼 사람들의 부채의식을 볼모 삼아 기회를 부여받은 세력 세대가 있었더냐?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받은 기회 다 탕진하고 그 귀착점이 이재명이면 이제 능력의 한계, 무능의 한계, 실패의 무거운 현실의 결과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내 발로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간 몇십 년도 남지 않았는데 뭘 하면 이 역사에 지은 죄를 탕감하고 갈지를 생각하고 힘 기울여야 할 때다. 취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 깬다. 더 깨기 전에 그만. 송영길, 우상호, 이인영, 김성환, 김현, 한상혁. 아, 이제 그만하자. 니들이 죽어야 세상이 니들이 만든 세상을 보라고. 니들, 그 니들의 나 포함. 그간 조국 사태에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386, 다 포함된다. 도망칠 때도 물러날 때도 없다. 니들이 우리가 죽어야 다 무너져야 후대가 싹 틔울 새 초지가 생긴다. 어쩔래? 어쩔 거냐고? 그냥 마음이 아프다고. 진중권 생각해도 마음이 저리고 결국 실패할 걸 아는 그래도 자신이 할 일을 하는 이 시대 유일하게 남은 지식인. 송영길, 우상호, 이인영. 니들은 뭘 걸 건데? 진 교수는 교수직이라도 걸었다. 니들은 뭘 건 적 있냐? 국회의원 배지라도 걸어본 적 있냐? 386 정신을 다 엿바꿔먹은 부패 양아치를 대선 후보로 만든 주범들. 이 개떡 같은 선배 정치인 새끼들아.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화이팅입니다.